네, 이번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하고, 두 번째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인데 형식은 법규명령 형식이라는 거예요. 또 법규명령인데 형식은 행정규칙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한번 차분차분하게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가봅니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 그러면 이거는 법규명령이었어요? 행정명령이었어요? 이거는 법규명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인데, 이러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룰인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의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했으니까, 형식이 법규명령 형식을 취했으니까 이것은 최근의 판례에서는 법규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이제 근자의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설들이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설이에요. 형식설은 형식을 따져보자. 그래서 무슨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법규명령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법규명령 형식이니까 당연히 법규명령이니까 법규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다. 이번은 이제 실질이에요, 실질. 실질은 뭐예요? 내용을 따지자. 내용을 다른 말로 실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니까 법규성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설, 내용설은 비법규성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2번의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권 여부, 권한을 줬느냐. 상위법의 근거에서 권한을 줬느냐. 권한을 줬다. 그러면 이건 법규명령이고, 안 줬으면 행정규칙이자. 이런 얘기죠. 수권의 여부, 권한을 줬느냐. 이걸 가지고 보자는 것입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다 행정규칙으로 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근자의 최근 판례에서는 요거는 이제 법규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다. 이번은 이제 행정규칙 형식을 취했지만은 그 내용은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고 내용은 법규명령이고 형식은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뭐라고요? 행정규칙이라는 것이고. 근데 형식을 따져서 보자라고 할 때는 법규명령의 형식이니까 법규성을 인정하자. 내용을 따져볼 때는 행정규칙으로 보자. 비법규성으로 보자. 판례 입장에서는 처음은 행정규칙으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최근에는 법규성 인정 쪽으로 가고 있다. 형식을 중시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규칙의 형식인데 내용은 법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보면은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의 이 핵심의 내용인데요.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명령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건 뭐 형식이 이제 뭐 훈령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행정규칙 형식이지만은 이게 법규명령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을 하자는 것이죠. 법규성을 어떻게 하자? 인정을 하자. 법규성을 인정을 하자. 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법을 아마 여러분 공부하고 저도 여러분 법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또 행정부 이런 분들이 좀 더 법을 좀 명확하게 알아서 그 내용이 법규명령이면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주고 또 행정규칙이면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해서 행정규칙을 만들고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해서 법규명령을 만들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좀
아쉽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견해가 있어요. 먼저 일단은 형식이 행정규칙이니까 형식으로 볼 때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지만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규범구체화. 그 다음에 유현무효설. 법규 명령이면은 법규 명령에 형식 절차가 있는데 행정규칙 형식을 취했으면 이건 헌법 위반이니까 위헌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보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법규 명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법률 보충적 성격 그리고 상위법의 구체적인 유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이고요. 또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규제기본법 14조에 보면은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조문의 그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규 명령설로 보는 나름대로 판례 입장을 조금 더 근거 지우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규칙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이건 개별적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한 수권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율을 하기 때문에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수권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근거 문제. 한계. 그런데 이걸 위임을 해서 상위법인 법률에서 위임을 해서 명령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 위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위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걸 정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수 없다. 한계 부분 제가 거기다 정확히 써놨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정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요건 문제, 성립 요건의 문제. 자, 성립 나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효과. 효력 문제가 나오겠죠. 효력. 성립이 되면은, 제대로 성립이 되면 효력이 제대로 발생할 것이고,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하자가 있을 것이고, 하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연결해서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립 요건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느냐, 주체의 문제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내용입니다. 내용.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죠. 무효가 되니까. 실현 가능하고 명백하고 타당해야 된다. 형식은 조문 형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니까 이건 조문이 아니고 구도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구도로도. 그다음 절차. 일반적 절차 규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지만은 어떤 법에 규정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규정을 따르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효력 요건, 효력. 자, 이거는 내부를 규율하기 때문에 공포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공포는 요하지 않는다. 공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도달주의.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도달주의. 자, 그 효력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효력 문제. 이 행정규칙은 내부적,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내의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 구속력이 있다. 구성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벌의 문제가 아니고 위반하면 징계의 문제가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징계의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외부 문제, 외부. 자, 이거는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다. 일반 구속력이 없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만 있고 외부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떤 국민을 상대할 때는 어떤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자기고소개 법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교로서의 성격으로 좀 전환이 된다. 그래서 간접적인 외부효가 있다. 이거 우리가 준법 규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그럴 경우는 또 직접적인 외부효를 인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는 직접적인 외부효를 인정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입니다. 여기에서는 법규 명령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처분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법규 명령의 경우는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물론 거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이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처분성을 인정을 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는 행정규칙의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이걸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럼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하자가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는 하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죠. 하자 있는 행정규칙의 문제는 모유의 문제가 된다. 행정규칙은 행위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발생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 문제, 소멸. 행정규칙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탄생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느냐. 상위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명시, 폐지, 묵시, 폐지가 이루어지고 종기 도래, 종기가 다 도래해가지고 시기와 종기할 때 종기. 그다음 해지 조건의 성취. 해지 조건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지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조건이라고. 해지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사라지는 걸 해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지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그 법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은 그 제정을 할 때 법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거 법령이 소멸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이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근거 법령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법령이 없어지면 그에 따르는 행정규칙은 당연 소멸이다. 그러면 X. 그 틀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문제와 소멸 문제를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도 지금 행정입법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행정기관이 입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컨트롤, 통제가 필요하죠. 거기도 역시 입법적인 통제, 사법적인 통제, 행정적 통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법적인 통제를 가보겠습니다. 입법. 국회에서 동의권을 유보한다.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또 국회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법 98조에서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있지만은 나머지 직접적인 통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법 통제에서는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있다. 국회법에.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의 그 권리 행사,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권,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탄핵소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인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죠. 행정규칙 자체라고 하는 것은 처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이니까요.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다. 그럴 때는 이때는 처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라든가 또는 모의 확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시입니다. 고시.
아까 고시는 여기 훈령, 지시, 예교, 일명령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시를 넣을 경우가 있고 뺄 경우가 있다는데 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고시를 봅니다. 고시. 자,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수상적 규정이고 사무처리 기준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수상적 성격을 갖는 경우 일반적 수상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의 사례 이걸 일반적 수상적이라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처분에 해당하고 고시가 어떤 물건의 성격 또는 상태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물적인 행정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시라는 것이 일반 처분, 그다음 물적 행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시도 여기 행정규칙의 사례로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뺄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행정규칙은 법 규정이 일단 원칙으로 이게 부정이 되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법규로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위법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이거는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 내부를 구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직 내부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의 문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준법 규정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 행정규칙이 법령 규정에 있어서 어떤 보충성을 갖는다.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의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준법 규정 또는 법령 보충 규칙 이럴 때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입니다. 행정기관 감독에 따른 통제, 또 행정기관의 내부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통제, 그리고 행정심판법에 보면은 행정규칙에 대해서 요거는 좀 고쳐라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여론을 벗어날 수가 없죠. 여론 통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 자문, 청원 등등 이 통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들을 법규 명령과 그다음에 행정규칙으로 나눠서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은 또 자세히 사례를 들어서 또 검토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법의 총론 이규호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그 행정입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 원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전문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행정기관에게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환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개념. 자,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이 법규의 형식으로 일반적 수당적인 규율을 정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하면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국가에 의한 입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례 그리고 규칙이 있죠. 조례와 규칙.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규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규칙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할 것인가?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해보면요. 두 번째 가면은 전문성이 강하다. 오늘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강하다. 두 번째는 그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또 네 번째 가면은 비상 상황에 대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특색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행정입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렇습니다. 유형의 문제인데요. 큰 틀로 잡아보면은 법규 명령 그리고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다른 말로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개념은 이 법규명령은 말 그대로 법규성이 있는 것이고 법규성이 있다는 것이고 행정규칙,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법규성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 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구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법규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구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도 구속하고 그리고 공무원도 구속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요거는 일반 국민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 구속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쪽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면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한쪽만 구속하니까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을 우리가 편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쪽을 양면이라 하고. 그런 그 용어를 여러분 주의해서 기억하시고요. 다시 가봅니다. 다시 그러면은 그 법규 명령은 다시 법률 대의 명령 그리고 법률 종속 명령. 대의라는 말은 법률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법률 대의 명령.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명령 같은 게 있고요. 법률 종속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는 얘기죠. 원래 명령이라는 것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게 맞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한스켈젠의 법 단계, 성문법에도 서열이 있다. 이걸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법률 종속명령을 가보면은요. 거기에는 위임명령이 있습니다. 위임, 법률에서 위임을 해서 그 위임한 범위 안에서 명령을 만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위임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위임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위임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행정 규칙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법규 명령에서 법률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그랬고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만 규율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고 여기에 그
다시 그 행정규칙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훈령이라든가 지시, 예교, 일일명령 같은 것이 있습니다.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청에서 하급청한테 장기간 시달하는 것을 훈령을 띄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시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개별적, 구체적.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이고 훈령은 장기에 걸쳐서 할 때 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규는 사무 처리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 처리할 때 어떻게 해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 명령은 뭐 당직 명령이라든가 또는 출장 명령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할 때 일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나눴고 법률 대위 명령, 대위 법률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들었고 법률보다 종속되어 있다, 하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우리가 위임 명령이라고 그랬고 또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든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집행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위임을 하느냐, 집행하다 필요해서 만드느냐. 새로운 걸 규율을 못한다. 이거는 위임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법규 명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개념, 아까 얘기한 대로 법규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규성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수상적 규율 중에서 그 다음에 언더라인 법규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법규성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도 구속하고 일반 국민도 구속하니까 이거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 규범성도 역시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개념에서 다른 거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비교를 조금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입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형식은 뭐예요? 외모, 외향적인 거,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걸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입법은 형식적으로는 뭐냐? 행정작용이죠. 그건 내용적으로, 실질적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법을 만드는 거니까 입법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뭐라고요? 행정작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뭐라고요? 입법작용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 개념 잡으시고요.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고 그리고 공무원 내부도 구속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할 때 이걸 갖다 쓰니까 뭐라고요? 재판 규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되느냐? 위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에 위반되는 것을 부당이라고 그러고 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법,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럴 때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때 무효 문제가 되고 경미한 위반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취소사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그럼 이제 법규 명령을 한번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큰 틀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자 종류 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효력 기준에서 한번 나눠봤어요. 효력 기준에 보면은 법률 대위 명령, 그다음 법률 종속 명령, 그다음에 법 형식 기준에서 한번 나눠보면 형식에서 자 대통령이 하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대통령령 속에도 다시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리령, 국무총리령, 그다음에 부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 그런데 법제처라든가 국가보훈처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처자로 끝나죠. 행정안전부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을 만들 수 있는데 법제처 그러면 처령이란 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의 경우에는
총리령을 말하는 거예요. 총리령. 그렇다면 이제 국무총리령하고 행정안전부라는 부령하고, 그러니까 총리령과 부령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수의 입장에서는 총리령이 좀 우월한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이 현재 다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두 가지로 해서 국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면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하는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그 보면 자치입법에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조례,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하는 교육규칙. 그래서 조례, 규칙, 교육규칙, 교육조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다. 법규명령을. 대통령 헌법에 근거를 둬서 대통령이 하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하는 총리령, 그리고 부령, 이거 헌법에 물론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도 역시 헌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국회 규칙, 그다음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도 있습니다.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이 있는데요. 자, 감사원 규칙의 경우는 헌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원법에 근거를 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은 헌법 X입니다. 감사원법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그 개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 유임명령, 그래서 유임명령은 아까 유임, 법률의 유임에 따라서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임명령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인 유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은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임이 없더라도, 유임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령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한계 문제입니다. 한계. 그렇다면 먼저 대통령이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그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 유임명령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유임은 법률에서 명령을 할 때 개별적 구체적인 유임을 한다 그랬는데요. 근데 유임을 할 때 뭔가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유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괄적 유임 금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포괄적 유임의 금지 선화세. 두 번째는 조례 유임이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법 15조를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조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률의 개별적인 유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언더라인 치시고요. 법률의 개별적인 유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는 법률의 개별적 유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 자, 그거 주의합니다. 다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 이런 것들은 유임이 필요합니다. 벌칙, 그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죄형법정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임이 필요하다. 자, 이때 유임의 범위에 관해서 판례가,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 의결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할 때는 포괄 유임도 할 수 있다. 원래 포괄 유임은 금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까 포괄 유임 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 전속적 상의 유임을 또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 전속적 상이라는 얘기는 국회만이 이걸 만들 수 있다. 그걸 국회 전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따라 죄형법정주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범죄, 형은 형벌, 법은 법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놨기 때문에 범죄가 되고,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죄형법정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 전속적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은 여야가 항상 자주 다투는 경우가 세금 문제죠.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때요?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를 다스리는데 세금 문제를 행정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적 취득의 요건 문제예요. 국적 취득 문제. 그다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재산권의 수용 보상 문제, 그다음 행정각부의 설치. 예, 아마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정부의 부에서 무슨 뭐 행정안전부, 뭐 법무부,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떤 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좀 밉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를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또 어떻게 확대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 멋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바로 국회 전속적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각부의 설치 문제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그다음 국군 있죠. 국군의 조직과 편성, 법관의 자격, 국가배상의 요건 절차, 국회의원의 수, 선거구 문제,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국회 전속적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한테만 국민이 맡긴 거니까 이걸 다른 데로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위임은 물론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입법사항의 재위임 금지 원칙이죠. 재위임을 금지한다. 자, 위임입법인데 위임을 했어요. 근데 위임을 했는데 다시 그걸 또 한 번 위임을 하는 거. 그걸 재위임이라는데 그런 재위임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행명령의 한계 부분이에요.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집행하다 보니까 법률을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집행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임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상위 법령에 없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만 하는 것이지.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립 요건이에요. 법규 명령의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이다. 어떤 법규 명령이 있다. 그러면 그 법규 명령이 있으면은 그 법규 명령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냐.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고 제대로 갖춰지면은 제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는 말 나오면은 법에서 공부에서는 법학 공부에서는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효과란 말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먼저 성립 요건입니다. 주체상의 요건 그랬어요. 주체. 법규 명령은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령은 누가 만들겠어요? 대통령이 만들겠죠.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령 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내용은 지금 법규 명령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에는 서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 법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상위법 우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면 안 되고 실현 가능하고 명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절차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 것인가? 절차적으로. 아마 여러분 입법 예고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 있으신 분 개인 단체는 메일로 의견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제정을 한다 또는 개정을 한다 폐지를 한다라고 할 때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고 방법은 그 전문을 갖다가 관보나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이런 데다가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20일 이상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통령령, 그러면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지만은 이게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한다. 자, 법이니까 법제심사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총리령, 부령도 마찬가지로 법제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총리령, 부령은 국무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어때요? 조문 형식, 법이니까 조문 형식, 그리고 문서로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총리령, 부령, 각각 물론 서명, 날임, 일자, 그 다음에 번호 이런 것을 붙여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지금 성립이란 말 나왔습니다. 그럼 효력 요건이라 효력이란 말이 따라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0일을 경과한다.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기간이다. 알린다. 주지시킨다. 주지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권리 제한,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일이 경과해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 때는요. 또는 법을 개정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법조문이 쭉 있게 되면은 끝에 가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칙을 보면은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뭐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을 한다. 무슨 조문만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부칙을 잘 봐야 돼요. 되게 이제 그 자격증이라든가 이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법마다, 그다음 법에 해당 조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규 명령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지금 쭉 우리가 지금 요건들을 배웠습니다.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안 갖춰주면은 바로 이제 하자가 있는 게 되겠죠. 하자. 자, 그럼 하자가 있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가 있으면 똑같이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수설과 판례 입장에서는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은 그 정도를 떠나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면은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니면 일단 유효한 걸로 추형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규 명령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위헌 또는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요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까 법규 명령이 하자가 있다. 그럼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은 뭐냐?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헌이나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이건 뭐가 되겠어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인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인지 이 말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헌이면 이제 무효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선언되기 전까지는 취소 사유 정도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면은 결국에는 생로병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도 태어났다가 나름대로 스타일대로 살다가 그다음에 이게 사라지게 돼 있는데요. 이게 법규 명령의 소멸의 문제죠. 소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는 폐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시적인 폐지가 있고 또 묵시적인 폐지가 있고요.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이 법은 뭐 사라진다. 언제부터 시행했다. 언제부터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한시법 같은 거 생각날 거예요. 또 묵시적인 폐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효가 있어요. 종기, 도래, 해지 조건의 성취, 또 근거법이 소멸돼서 없어질 수가 있고요. 국회에 승인이 안 나서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들은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제 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행정부가 법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름대로 컨트롤, 통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 통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규 명령의 개념이라든가, 두 번째는 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한계 문제, 그리고 유형 문제, 그 다음에 효력 문제, 요건 문제, 그 다음에 효력 요건 문제, 그 다음에 소멸 문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통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제 컨트롤할 것인가, 통제 문제. 그 통제를 보면은요, 여기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그리고 행정적 통제, 그리고 어떤 경우도 벗어날 수가 없는 여론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법적인 통제는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동의권을 국회한테 유보하는 그런 스타일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명령의 경우에 국회가 사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입법적인 통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이라든가 해임 건의라든가 국정감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통제, 법원을 통한 통제죠. 법원에서 명령,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사법적 통제죠. 그리고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명령, 규칙, 처분 이런 것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이런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됐다. 그럴 때는 모든 법원에서 심사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모든 법원에서 이걸 심사할 권한이 있다. 물론 추정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성 결여, 법규 명령, 처분성 결여 됐다.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법규 명령 처분성이 결여되니까 항고송 대상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 제 96년도 판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대법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인정한 그 사례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인 통제로 가보겠어요. 자, 행정기관은 어떻게 행정입법을 통제하느냐. 그러면은 상급청이 감독을 통해서 하는 그런 통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절차적인 통제를 방법이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청이 감독이니까 훈령을 띄워보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 입법 예고제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의견 제출 등등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심판 통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없는 누구든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죠.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 통제가 있습니다. 여론 통제 공청이라든가 청문 등등 단체 여론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행정규칙을 가보겠습니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행정규칙은 다른 말로 행정명령. 행정명령. 그러니까 규칙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행정입법에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다라고 할 때 행정규칙이에요. 서울시 규칙 그런 규칙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법규성이 없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 대한 구속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만 구속하니까 이거 우리가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편면적 구속력.
그럼 맞아요. 그런데 양면적 구속력이다. 그러면은 X가 돼요.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라고 그랬고, 그래서는 이제 훈령이라든가, 또 지시라든가, 예규, 그리고 일일 명령,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가봅니다. 먼저 행정규칙의 개념이에요. 행정규칙의 개념, 내부규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기관이 법령의 수권 없이 정립하는 일반적 수상적 규율이다. 그리고 특별 권력 관계, 내부 동그라미 치고, 내부 조직, 그리고 활동, 이것을 규율한다. 내부를 규율한다. 내부. 예. 외부가 아니고 내부. 그러니까 이건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다면은, 그 규율 대상은 누구냐? 1번 내려가 보면은요. 법규명령은, 이거는 법규명령은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가 대상이다. 내부를 규율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 문제인데요. 내부만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내부란 말에서 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절차도 내부만 규율하니까 공포가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부란 말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내부. 그다음 재판규범성.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성은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성 나오면 X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반하면은 위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조직 내에서의 문제니까 위반하게 되면은 징계 문제가 돼요. 징계. 행정규칙은 위반하면은 징계 문제가 되죠.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공무원의 징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거를 징계의 종류라고 그러죠. 징계의 종류. 그런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사유가 된다. 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 10번째. 자,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구속하고 공무원 내부도 구속하다. 따라서 이건 양면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내부만 구속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정규칙을 위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법의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쭉 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박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법규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행정규칙은 지금 얘기한 대로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그렇습니다. 고시는 넣는 경우와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근거, 기초는 뭐냐? 그럴 때 법규성이 있다. 법규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니까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둡니다. 자, 공무원 내부 관계니까 이건 뭐예요? 특별 권력 관계, 특별 권력에 기초를 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법규명령을 다시 위임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이다. 그럼 위임이 필요하다. 집행명령은 개별적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규칙은 내부를 규율한다. 따라서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을 가보면은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니까 이건 타율적인 입법이다. 그렇습니다. 행정규칙은 내부를 규율하니까 자율적인 입법이다. 법규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규명령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법규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바로 이어서 재판기범성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문제. 자,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과 그리고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니까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대의적 구속력도 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규칙이라는 것은 내부니까 내부 일면적,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 예, 내부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이 있고 그 양면이란 말은 내부적 and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다음에 규율 대상. 법규명령은 먼저 다시 위임명령.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상 규율할 수가 있다. 그 법규명령 속에 집행명령은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상을 규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행정규칙은 역시 마찬가지로 X죠. 안 된다 그래야죠. 법규상 규율에서는 X. 내부니까 내부. 그다음 재정 절차에서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을 구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사전심사, 국무회의 심의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령의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령이나 총리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물론 안 거칩니다. 그다음 행정규칙은 공무원 내부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규정을 갖고 있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명령 조문 형식 스타일로 문서로 하고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이건 구두로도 할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포는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니까 공포로 하는 것이 효력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내부적 규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급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박스로 정리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오히려 앞에를 보는 것이 암기나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방법이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먼저 이렇게 풍부하게 하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암기를 먼저 하시고 앞부분을 읽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법적 성격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규칙을 공부하고 있어요. 행정규칙은 행정명령, 행정규칙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법규성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비법규성설의 입장이죠.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비법규성설. 대법원에서는 비법규성 이렇게 개념을 보고요. 그리고 법률 보충규칙의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 견해, 지금 요즘에 새로 등장한 현대적 개념에서는 판례가 아니고 현대적 개념에서는 법규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형식적 법규 개념설, 또 특별권력관계 부정론, 특별권력관계 부정론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특별권력관계는 뭐냐?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일반 권력관계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경찰 공무원의 관계다. 그럼 우리 사회는 특별하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너네는 데모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특별권력관계 부정론적 견해에서는 특별권력관계론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행정규칙에도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견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기능론. 실질적 기능론이라는 것은 행정규칙은 공무원 내부만에 적용되는 어떤 룰이지만은 그 내부적인 룰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효력이 미친다. 사실상 미친다. 그러니까 실질적 기능이다. 실적 기능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명령설이 있어요. 특별명령설은 특별권력관계의 복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거는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보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준법규성설,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이에요. 준법규, 법규에 준한다. 법규에 준한다. 따라서 간접적이지만은 외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 구체와 행정규칙. 규범 구체와 행정규칙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의적 구속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간접적 외부적 효력을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규범 규체와 행정규칙에서는 직접적인 대의적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 양자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유형설이 있어요. 유형설이라는 것은 유형, 개별화, 유형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지 말고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유형에 따라서 논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형설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대의규칙,
또 법률 보충 규칙 이런 것은 직접적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획일화해서 행정규칙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개별화시켜서 유형화시켜서 논하자 이런 입장을 우리가 유형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양한 견해를 그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에서. 그러나 현재 우리 판례는 비법규성설의 입장에 놓여 있고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형입니다. 유형. 행정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 유형 속에서 다시 보면은 그 유형에서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가면 내용 기준이 있고 또 기능 기준이 있고 형식 기준이 있고 기준을 우리가 뭘로 잡냐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그 내용을 자세히 봐서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유형을 한번 나눠보자. 자, 가보게 되면요. 먼저 내용 기준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행정규칙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자. 거기에는 조직규칙이 있습니다. 조직규칙, 두 번째는 근무규칙, 그 다음에 영조물 규칙이 있어요. 조직이니까 사무분장 규정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조직규칙이에요. 조직규칙. 행조직 내부, 조직 내부에서의 행정기관 구성이라든가 권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무규칙이 있어요. 근무규칙. 근무규칙은 사무관리 규정. 아까 사무분장. 분장 그러면 사무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건 조직의 문제고. 관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근무규칙의 문제고. 사무관리 규정, 행정절차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은 근무규칙의 문제. 그 다음에 영조물 규칙. 영조물. 물적, 인적 시설의 결합을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조물 규칙.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이죠. 그 영조물 규칙. 또 국립도서관 규칙. 국립도서관이 있고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뭐예요? 국립도서관 규칙.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영조물 규칙이 있습니다. 영조물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지금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 규칙이 있어요.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 규칙. 기능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먼저 규범 해석 규칙이 있어요. 규범을 해석하는 규칙이다. 규범을 왜 해석하는 규칙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규범을 해석하는 왜 규칙이 필요하겠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나 또 기관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 해석이 너무너무 다 달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 해석에도 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다의적인 규정이나 애매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불확정 개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규범 해석 규칙이죠. 법령 해석의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규범 해석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재량준칙. 준칙은 뭐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이라고 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 행사의 일반적 기준, 재량 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해주는 그러한 규칙을 뭐라고 한다?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재량준칙. 그렇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줬는데, 그 부서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다. 근무를 한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요건인데 이제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법리를 통해서 준법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재량준칙, 여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상급 감독청 입장에서 지감독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준칙은 법적인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소화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소화 규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률 대의 규칙. 법이 있지만은 어떤 법이 불충분해요.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럴 때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급 행정기관의 어떤 통제, 그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률 대의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식 기준입니다. 형식. 외형적인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 기준에서 볼 수 있다. 그 형식 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있어요, 여기? 훈령, 그 다음 뭐예요? 지시, 예규, 일일 명령. 훈령은 상급청이 하급청한테 장기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할 때 훈령을 띄운다고 그랬고,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고, 예규는 사무처리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일일 명령은 당직이나 출장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식, 훈령입니다. 훈령. 훈령은 상급청이 장기간, 언더라인, 장기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급청한테 시달을 하는 거예요. 지휘감독 차원에서. 상급청이 하급청한테 하는 것이니까 직장의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하는 것은 직무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훈령이 아니고. 그다음 지시라는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문의나 어떠한 신청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지시라고 그래요. 지시. 이것은 일반적 주당적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안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예규는 사무처리의 기준. 예규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 그다음에 일일 명령은 당직, 출장, 특근, 휴가 이런 일일 명령. 그 다음에 고시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고시를 집어넣었을 때는 고시 알린다는 얘기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 고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법규명령, 성격의 고시, 물가안정법에 따른 최고 가격 지정고시. 이런 것들은 가장 높은 가격은 요 이상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고시. 또 일정 처분 성격의 고시.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공시가 결정고시,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런 것들. 또 통지, 알리는 성격의 고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또 사실행위 성격의 고시, 정부의 유류정책의 어떤 결정고시, 이런 식으로 이런 고시도 여기다가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시를 빼서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뭐 남자지만은 외모나 목소리나 뭐 차림새나 모든 게 여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자지만은 뭐 목소리나 외모나 차림새가 남자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실수할 수가 있는데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이지만은 행정명령 형식을 취한 법규명령이라든가, 또는 행정규칙이지만은 법규명령 형식을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건지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